따뜻한 봄날 환절기잖아요. 또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여전히 바쁘시죠? 아이고,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철이 되면 응급 환자들이 더 늘어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 응급실이 대체적으로 한 2월에서 3월 초까지가 네. 굉장히 환자가 많고, 아, 그렇습니까? 3월이 되면서는 조금 좀 이게 줄어든다고 발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2월, 1월, 2월, 3월 초까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게 시기가 됩니다.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그 시기에 많다가 네. 봄이 되면서 조금 줄어드는. 그다음에 이제 뭐 3월이 되면 이제 다들 이제 뭐 직장도 또 학교도 새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되고 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정규적인 일상이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다른 이벤트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로 찾아오는 환자들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이제 노령 환자분들, 만성 질환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긴장하면 덜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환절기에 유의해야 할 질환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계절에 조심해야 되는 게 심혈관 질환이라고요. 네. 일단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게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 아마 이제 심장 자체가 이제 혈관의 원천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묶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일단 공급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도로의 역할이죠. 이 혈관에 문제가 돼서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이제 계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어떤 시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들이 이제 아마 추웠다가 갑자기 이제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런 시기 때 우리 몸이 뭔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큰 변화 없이 이제 뭐 겨울에도 뭐 반팔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건강미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이제 30, 40대에서 50대 사이가 중년층의 본인의 몸 상태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저희가 뭐 이제 노안이 됐다.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흰머리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실제로 내 몸은 청년과 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심장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체온이나 온도 변화에 전혀 이렇게 반응을 못하는 경우, 요럴 때 이제 심장 질환 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할 때 보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네네. 옛날 같은 줄 알고 덤비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전조 증상 같은 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응급실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게 이게 국민건강총조사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는 실제로 응급실에 그러니까 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50%를 넘어간다. 이건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병원을 접근하기가 한번 가기가 뭐 2-3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어떤 사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처럼 병원이 실제로는 뭐 그 굉장히 그 근처에 많이 있고 이 검사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아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흉통, 흉부 불편감인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체했다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거를 좀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심장 문제, 호흡의 문제, 이거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도 호흡하고 심장 문제다 그러면 일단은 중증이라고 쳐다보고 환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뻐근한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꾹 누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약간 뒤로 이렇게 뻗치는 게 있어요. 약간 이게 왼쪽 무슨 어깨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간혹 50견이라고 생각해서 정형외과 병원을 계속 다니셨는데 이분은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밥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화시키지 마시고 와서 빨리 심전도를 빨리 찍어보시거나 혈액 검사 간단히 하면 15분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눌리는 가슴 통증이 나타났을 때 골든 타임은 어떻게 돼요? 심장과 혈관과 뇌의 문제는 골든타임이 따로 없고 딱 그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 통증은 어떤 그 여성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을 때보다도 2배는 아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통증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통증이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제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일단 공고를 드립니다. 그런 게 운동법이나 식이요법 이렇게 예방법은 뭐가 별다른 게 없습니까?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이제 학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혈관 자체가 어느 정도 로딩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심장이나 어떤 혈관에 약간의 어떤 그 부하를 좀 주는 게 일단 이 심장과 혈관의 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굉장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꾸준히 걷기를 하신다고. 요즘에 뭐 만보 걷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아마 이 심혈관계의 어떤 그 건강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을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봄철에 이제 야외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저도 등산 좋아해서 매주 갑니다만,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좀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골절이 생기고 막 이런데, 봄철 골절, 남자의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여성은 80대 이상이 잦다고 그래요. 이거 여성이 80대 이상이 잦은 거는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7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되는 순간부터는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치유가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보행이 힘들어지면서 화장실을 못 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어떤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골절이 단순히 우리가 이게 하나의 골절로 해서 다음에 수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안 되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우선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낙상 사고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뼈가 금방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또 이 아이들 중에는 조금 이게 정상적으로 애가 이렇게 다친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좀 심각해. 특히나 예를 들어 성장판이나 이런 부위가 어떤 손상이 돼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의 어떤 손상 부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골절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는 거를 얘는 좀 있으면 금방 좋아져.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치료 자체가 힘든 어떤 골절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거를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병원들을 제가 이제 있어 보면 소아정형외과 또는 소아외과가 요즘에 거의 기능들을 못하는 그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는 계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골절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절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심뇌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고 이 골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병원으로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부러져 있거나 뒤틀려져 있는 상황 그대로를 대신 환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든 채로 옆에서 그냥 약간 보조를 해주시고 그대로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까지 내려온 요 쪽에 있는 부위에 골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뭔가 맞추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뼈하고 뼈 사이에 신경이 끼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추다가 뒤틀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골절 부위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부위에 신경이 잘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이 신경은 생각보다 소생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신경이에요. 잘못하면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골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골절이 의심될 때는 그 자세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오는 게 첫 번째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오시는 게 답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현장에서 뭘 하시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우리가 막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벌, 뱀, 뭐 이런 데 쏘이거나 물려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좀 있으면 4월에 벌초하러 많이들 가실 텐데,
그때 벌에 쏘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벌을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했을 때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에 쏘일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벌이나 이런 어떤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해서 몸이 갑자기 부어오르거나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게 기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말을 시키셔야 되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119나 이런 곳에서 이 처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우리가 의료 지도라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빨리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일단 빨리 투여받을 수 있게끔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급선무고. 네네네. 그다음에 산이나 캠핑, 요즘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뱀에 물리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뱀도 그냥 뱀하고 독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희 응급실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뭐 머리가 삼각형이었어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게 몸체가 되게 화려했어요. 요 정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뱀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절, 물린 부위 상부에 있는 관절을 침범했는지, 예를 들어 손가락 끝이 물렸으면 손가락의 어떤 시작되는 부분에 어떤 관절까지 왔는지, 또는 거기를 넘어섰을 때는 손목까지 왔는지, 저희가 이런 어떤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빨리 해독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독사에 대한 해독제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동남아에서 일단 유행하는 뱀에서 추출되어 있는 해독제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해독제를 투여했을 때 상당히 반응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병원에 오시고, 이거를 입으로 꼭 좀 제발 빨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그걸 우리 예전에 교련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묶어가지고 네, 여기가 네. 물렸어. 네. 그럼 여기 이제 상처 부위를 칼로 이렇게 째서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그 피를 뱉고 이런 거 배웠거든요.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을 흔들면 맛있어진다는 거 똑같은 건데, 실제로 요거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냥 그 위 상부위를 좀 묶어만 주시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시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해독제는 어디 있냐면 병원에 있습니다. 묶는 건 맞는 거네요. 네, 가볍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꽉 졸라면은 피 안 통하게. 그렇죠. 원래도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 밑쪽으로는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구나. 굳이 혈액 큰 어떤 동맥 같은 거를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디 놀러 가서 꼭 불멍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뜨거운 거 다루다 보면 화상 입는데 네네. 그럴 때는 얼른 얼음 찜질 같은 거 해주면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신고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캠핑장에서 호떡 같은 걸 해 드시다가 이 뜨거운 이게 튀어가지고 입술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집이죠. 이 물집이 잡히셨다라고 연락 오신 분이 계세요. 사진도 찍어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시고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빨리 식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조건 얼음만이 아니고 정말 차가운 어떤 소재, 예를 들면 얼음을 일단은 수건을 싸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의점을 빨리 가셔가지고 얼음 자체를 하나 사셔서 수건으로 싸서 그거를 그 부위에다가 대주시면 이 물집 자체가 더 번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생긴 물집은 결국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약간 터트린다거나, 이건 대신 소독돼 있는 기구를 통해서 터트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터트리는 과정 중에 신체 안으로 뭔가 균이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균이 염증이 생겼을 때 결국은 우리가 화상에 의한 흉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집을 터트리는 것들이 위생적으로 터트리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저희가 드레싱을 진행하게 되니까 물집 자체가 더 퍼지지 않게끔 그 부위 자체를 조금 차갑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화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멍하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연기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분들도 연기에 직접적으로 좀 오랫동안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음주를 하시다 보면 그냥 멍하게 거기서 잠들어 버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현기증 같은 거에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바로 병원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응급처치하겠다고 덤빌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병원으로 호송하는 게 먼저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119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도 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거의 저희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능한 한 119를 좀 빨리빨리 이용하시는 게 좋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아닐 수 있다. 네. 이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따뜻해진 날씨가 무척이나 반가운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나가기보다는 환절기에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잘 예방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스크를 못 벗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걸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요. 우리가 그냥 먼지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는 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마스크 벗고 그냥 열심히 치시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계속 뭐 기침을 하시거나 가래를 뱉어서 내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목이 되게 좀 답답하고 네. 텁텁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은 목이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물질이 달라붙었을 경우에 우리가 편도염이랄지 입 안에 염증을 굉장히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 마시기 때문에 폐질환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천식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질환까지 같이 유발되는 것들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 요인이 되고, 안구 질환이 또 많아집니다. 안구 질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호흡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질환이 될 수 있는데,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안구가 가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비비다 보면서 실제로 안구에 손상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일단은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모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그러면 집안 환기를 시키면 안 됩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사는 곳도 약간 서쪽이어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정말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열렸을 때 창문을 열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글쎄 제가 보기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환기시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간혹 우리가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가 창문을 열게 되면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빨간색으로 확. 네네.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가급적 창문을 여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우리가 청정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바깥에 공기가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확실히 감기 환자 많아지고요. 독감 환자도 더 느는 것 같은데,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뭐 세안도 있고 그다음에 입안을 우리가 닦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말 그대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정말 작은 분자여 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거를 닦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내용이 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줬던 가장 좋은 이점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세먼지 주의보가 생기면 제발 마스크 쓰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막아야 되는 거고, 무슨 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일단 그런 것들은 우리 기분상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미세먼지, 이 아주 작은 분자가 내 폐 끝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머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샤워를 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호흡기하고 어떤 안경, 고글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눈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안 차원에서 안경 같은 걸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가 뭐 미세먼지로 인한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아요? 뭐 정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의료적으로 제가 드릴 수 없는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방은
글쎄 독감을 예방한다는 건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뭐 항체 뭐 그거를 뭐 사백신이랄지 생백신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어떤 바이러스 형태를 몸에 주입해서 우리 몸이 이어내게끔 만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지. 이게 미세먼지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이물질입니다. 이 이물질이 몸에 달라붙어서 유발을 시키는 것들을 실제로 일단 이게 꼭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유발되는 게 아니라 목감기도 마찬가지인 게 목이 건조해서도 생기거든요. 건조해서 상처가 나서도 이게 우리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은 꼭 바이러스만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나 어떤 이런 예방적 주사만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심지어 뭐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그 부분을 찾아내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학계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그거를 신뢰하기보다는 무엇보다 하여튼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 자체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화된 어떤 예방법들을 먼저 사용하시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 특히 조심해야 되는 무슨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일단 몸 자체가 순환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나이.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참 기특한 게 초기에는 그 응급실에서도 그 마스크 착용하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응급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마스크를 안 착용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 안이나 이런 것들이 건조해질 때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되는 혈액순환이 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그 편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세먼지 침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단은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무슨 천식이랄지 뭐 비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고 노인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순환 능력 자체가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한 이런 미세먼지를 이물질을 괜히 내 호흡기나 눈으로 일단 그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연령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바이러스 이물질이 미세먼지를 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운동도 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는데 어떤 강가를 이렇게 뭐 뛰고 계시는 분들 보면 약간 근데 저분이 본인의 몸을 생각하시는 분인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실내 운동으로 조금 바꾸시고 이렇게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확실히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 네네. 덜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는 실제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또 줄어들었었고 맞아요. 다 마스크 쓰고 네네. 다니고. 마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봄 진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밀려올 텐데 그리고 이제 해마다 더 할 텐데 언제쯤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 편안하게 마시고 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예방하는 길만이 답이겠죠. 여러분들 미세먼지 씻어내는 생활 습관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주가 유튜브 방송 중에 마약을 투약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 이래요. 실제로 마약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요즘 왕왕 보입니까? 이거를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진짜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는 내가 마약을 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뭐 가수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 마약 꼭 맞아야 돼요 하면서 병원에서 의료진들하고 실랑이를 했던.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분은 이거 때문에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마약 환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약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뭔가 증상이 좀 독특한 양상인 걸 확인한 뒤에 마약 환자의 어떤 그 주사기 자국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게 그 기본 검사 항목 내에 마약 검사 같은 사실 들어가는 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마약 환자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아진 건 사실인데 약간 성향이 다른 거는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마약이었는데 요즘에는
마약인지 모르겠는데 마약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도 종류가 많죠. 마약 종류가 네. 저희도 이제는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그 정도로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저희 이제 자세히 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아실 내용은 아니지만 천연 마약이 있고 합성 마약이 있다. 근데 이게 합성 마약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이게 종류를 의료진마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 혼합으로 네. 진행이 되고, 이게 증상 자체도 예전에 우리가 알 수 있던 증상이 아니라 병원에 왔을 때는 말짱해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처음에는 확 일어났다가 점점 그게 완전히 해소돼 버린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현된다거나, 그래서 이게 약물적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어떤 마약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물뽕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에 뭐 술에다 타가지고 뭐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이러던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기 술에 타가지고 아니면 음료수에 이렇게 타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물뽕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약이 들어간다라고 특정 짓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랑 그 술에다가 타는 이 약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졸피뎀이랄지 이런 어떤 그 수면제, 정말 정신과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방했던 약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이 그 술이나 이런 거에 타졌을 경우에 심각한 어떤 그 정신의 문제 또는 의식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뽕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무슨 넣었던 약물이 딱 마약성 성분이 딱 정해져 있었다가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약물들,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들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그 사용하고 있는 물뽕이라고 하고 있는 정의 자체를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 자체는 실제로 정신과나 그 어떤 병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거죠. 근데 이게 의존도를 갖게 되거나 또는 이걸로 인해서 몸의 중추적인 어떤 그 환각 상태 이런 것들을 복용의 어떤 양에 따라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약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 병원에 사용하는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는 치료나 어떤 처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한다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쓰는 약물 자체가 미다졸람이라는 약물, 약간 수면제죠. 네. 거기다가 우리가 프로포폴, 우리 네.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유명하죠.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수면에 이르게 하면서 굉장히 맑아요.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처치가 끝나고 났을 때. 이런 좋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이 잦은 횟수로 일단 맞았을 경우에는 환각제로 사용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각용으로 사용이 그 부적절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마약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마약류를 너무 쉽게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마약 때문에 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그래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 행동을 그런 거 보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성향 자체를 부모님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저희도 그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왜냐하면 진술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는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것보다는 이런 병원들 전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마약을 그 치료해주는 병원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 허가받은 그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역할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몇 군데 병원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런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가 있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갑자기 이 노출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냥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추워하고 막 몸을 떨고 막 이러던데. 전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가 되게 이제 미국에서도 심각한 어떤 마약 그 지역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이게 그 좀비의 모습, 우리 영화에서 보면 좀비의 모습이 그야말로 마약을 먹은 사람, 마약을 노출된 사람이 그 걷는 걸음걸이를 그대로 재현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내 몸을 절대로
혼자서 제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뭐 환각 작용에 의해서 어떤 내 몸의 어떤 운동 근육 자체를 뇌가 전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타인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아까 이제 수레타는 뭐 네네. 물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한번 복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봤다든지 이래도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거를 뭐 한 번 하고 나서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절대 안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노출된 뒤에 뭐 바로 이건 이상해. 그러면서 그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좀 애처롭게 보는 게 너무나 이게 많은 스트레스, 과도한 외로움증에 있다가 이 약을 한번 그 노출을 받고 나면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쉽게 또 두 번, 세 번이 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요즘에 저희가 뭐 환자분 중에 면담하다가 친구가 이걸 권유했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주 하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간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한테 무슨 돈 빌리는 사람하고 나한테 무슨 저기 뭐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관련된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 약 한번 해봐. 요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그게 끊기가 힘든 모양이던데 마약이나 프로포폴 같은데 중독이 된 사람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많게는 한 4년 정도 이상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독이 좀 심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치료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기관에 꼭 입원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그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거나 또 병원을 찾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조금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거 내가 가져가야 되고 네네, 낯선 사람이 맞습니다. 건네는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특히나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부킹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잔 하시죠 하고 주는 술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는 그냥 부득이 가게 되면 그냥 앉아있다 나오셔야지 그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던 거 마시면 절대 안 된대요. 내 걸 내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 모시고 환절기에 주의해야 될 질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지기 시작한 마약 얘기까지 날은 따뜻한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면 우리 건강을 해치진 않으니까 건강하게 또 이 봄을 지낼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